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우라 그룹의 초고층 빌딩. 그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강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한강의 물줄기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스커트 차림의 그녀는 그 자체로 아우라 그룹이 추구하는 우아함과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방금 전 끝난 임원회의의 긴장감이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미세하게 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그녀는 신규 럭셔리 코스메틱 라인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반대 의견을 단호하게 묵살했다. 몇몇 이사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강서연은 시장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논리는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업은 감정이 배제된 냉정한 전략과 전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성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회장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 아내로 돌아가야 했다. 3년 전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지훈과 결혼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고 자신의 부와 지위가 아닌 오직 강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어리석은 희망의 산물이었다.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박지훈은 결혼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겠다는 핑계는 몇 달이 지나자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허황된 꿈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채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그는 아내가 벌어오는 생활비로 명품 옷을 사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도 정작 아내에게는 늘 불만과 비아냥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김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님, 내일부터 한 달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김 비서는 백미러로 서연의 얼굴을 살폈지만 언제나처럼 그녀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지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서연은 익숙하게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 대신 동네 마트에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다. 값비싼 명품 구두를 벗고 낡은 스니커즈로 갈아 신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반복해온 이중생활의 일부였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박지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제 와 회사가 무슨 대단한 데라고 맨날 이렇게 늦어 저녁은 당연히 안 했겠지.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짜는 채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인 최은숙 여사가 과일을 먹으며 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얘, 넌 무슨 여자가 옷차림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 우리 지훈이가 기가 죽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니.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가 마트 봉지에서 식재료를 꺼내자 최 여사의 잔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휴, 저 싸구려 식재료들 좀 봐. 저런 걸 먹이니 우리 아들 기운이 나겠냐고. 네가 돈을 얼마나 못 벌면 맨날 저런 것만 사오는 거야. 네 친구 남편은 이번에 차도 바꾸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던데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서연은 묵묵히 칼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에 가까웠다. 지훈과 최 여사는 서연이 차린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타박부터 시작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고기가 질기다.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자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로 돌아가 다시 들어 누웠고 최 여사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말했다. 설거지는 네가 해라. 종일 집에서 논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너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은 이제 낯설기만 했다.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 만약 내가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회사의 과장이라면,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변할까? 서연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 썩어빠진 관계를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거실로 나갔다. 지훈과 최 여사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두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 어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어요. 이제 저 백수예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못 잘렸다고 이 쓸모없는 것,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너같이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지훈이는 뭘 먹고 살라고. 지훈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당신 미쳤어. 어떻게 회사를 잘릴 수가 있어. 이제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고 내 차 할부는 어떡할 건데 당신 정말 무능하구나.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은 단 한 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돈 문제뿐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려고요. 오토바이 면허는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배달 당신 꼴을 봐. 그 나이에 배달이나 하게 생겼다.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도 못하겠네. 최 여사는 한술 더 떴다.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아니 그것도 못하니 그냥 나가 죽어라.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서연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의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부터 서연의 새로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과 헬멧을 쓰고 중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계를 위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배달원만 존재했다. 그녀는 일부러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배달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들의 인간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첫 배달콜이 울렸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이름이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바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였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 막이 올랐다.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꺼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냉혹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지훈과 최 여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서연을 볼 때마다 벌레 보듯 했고 그녀가 벌어온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아가며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타박했다. 고작 이거 벌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그 고생을 한 거야.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지우는 돈뭉치를 세어보며 비웃었고 최 여사는 옆에서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우리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죽어 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욕을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증오심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더 확실한 증거,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그녀는 배달을 하면서도 틈틈이 김비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휴가는 사실상 회사 기밀 유출범을 잡기 위한 위장 작전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용의선상에는 바로 그녀의 남편 박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최근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며 사업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회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서연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통화 상대방의 정보를 김 비서에게 넘겨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인간 말종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민낯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를 좀먹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서연은 늦은 배달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최 여사가 거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서연의 등장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최 여사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다. 어휴, 냄새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나나 했네. 당장 들어가서 씻기나 해. 우리 아들 좋은 분위기 다 망치지 말고. 지우는 와인잔을 흔들며 거들먹거렸다. 당신 같은 여자랑은 공기도 같이 마시기 싫군. 곧 있으면 나도 큰 사업을 시작할 몸이야. 당신처럼 배달이나 하면서 푼돈 버는 사람이랑은 수준이 다르다고. 그의 얼굴에는 허황된 자신감과 아내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이 마시는 와인은 서연이 결혼 전 자신의 돈으로 사서 와인셀러에 보관해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었다. 자신의 것을 훔쳐 마시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서연은 말없이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들은 곧 큰돈이 생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아마도 회사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약속받은 돈이겠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욕실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고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못하겠어요. 당신 사업한다는 거 혹시 내가 도울 일 없을까요? 뭐라도 할게요. 지훈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곧 그녀의 절박한 표정에 우월감을 느끼며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당신이 뭘 도울 수 있겠어? 그래도 정 그렇다면 혹시 옛날 회사 동료 중에 신제품 개발팀에 있는 사람 없어?
그냥 요즘 뭐 개발하는지 슬쩍 한번 물어봐줘. 시장 동향 조사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 드디어 그가 미끼를 물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헬멧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날카롭게 뺨을 스쳤다. 강서연은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은 채 어두운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사이 배달 일은 그녀의 몸에 익숙해지는 대신 깊은 피로감만을 새겨 넣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밤에는 현기증을 유발하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달렸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음식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역할의 비참함을 실감했다. 가끔 마주치는 무례한 고객들의 반말과 하대는 오히려 견딜만했다. 진짜 고통은 연극이 끝나고 집이라는 무대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연기를 비웃으며 더 잔인한 대본을 강요하는 2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그녀의 추락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마지막 배달을 마친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 어멜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박지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아, 냄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도 뒤지고 온 거야. 당장 욕실로 꺼져.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안방에서 나온 최은숙 여사는 서연의 꼴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머, 저 꼴 좀 봐. 쥐새끼가 따로 없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격 떨어져서 내가 못 살겠다. 너 오늘 얼마 벌었어? 이리 내놔봐. 최 여사는 다짜고짜 서연의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더니 서연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했다. 고작 이걸 돈이라고 벌어온 거야. 내년은 손가락이 10개나 달려서 뭐에 쓴다니. 서연은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 2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돈을 줍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굴욕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이들의 탐욕과 잔인함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기계 혹은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고물기계 취급을 하고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피곤에 절어 푸석해진 피부 생기를 잃고 퀭해진 눈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완벽하게 관리되던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몰골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녀는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는 날 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결말을 선사하리라 맹세했다. 다음 날 서연은 지훈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지훈이 들으라는 듯 거실에서 가상의 통화를 시작했다. 아, 김대리 나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안티에이징 라인 있잖아. 코드명 이터니티였나. 그거 혹시 대략적인 성분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녀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불안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소파에 누워 곁눈질로 훔쳐보던 지훈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말 그게 주성분이라고 알았어. 고마워, 김대리.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전화를 끄는 서연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는 신용을 했다. 물론 수첩에 적힌 것은 김 비서가 미리 알려준 가짜 정보 경쟁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허위 데이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는 잽싸게 그녀의 수첩을 훔쳐봤다. 그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만 넘기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 이터니티의 핵심 성분은 크로노스 그 실이라는 신물질입니다. 임상 데이터도 확보되는 대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멍청한 물고기가 미끼를 제대로 물었다. 며칠 동안 서연은 배달일과 정보원 역할을 병행했다. 그녀는 지훈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비참하고 무능한 모습을 연기했다. 일부러 배달 음식을 쏟아 고객에게 욕을 먹고 오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훈과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비난하고 모욕했다. 그들의 눈에 서연은 이제 구제불능의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로 디저트를 배달하러 간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여사와 마주쳤다. 최 여사는 평소 어울려 다니는 부유한 사모님들과 함께 쇼핑을 나온 길이었다. 헬멧을 쓰고 배달 조끼를 입은 서연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던 최 여사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모님들의 의아한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최 여사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최 사모님 아는 분이세요? 순간 최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쏘아붙였다. 아니요. 제가 이런 천한 배달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서 함부로 아는 척이야. 재수없게. 그녀는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연기라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공개적인 모욕은 뼈 아팠다. 주변 사모님들은 흥미롭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제, 혹시 최 사모님 며느리 아냐? 전에 사진으로 본 것 같은데. 설마 저런 애가 며느리일 리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최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망할 년, 네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꺼져. 오늘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등 뒤로 최 여사가 친구들에게 변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을 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 컸다. 오늘 일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일말에 동정심마저 완전히 버렸다. 그날 밤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최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천하의 쌍년,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내 명예와 체면을 아주 진흙탕에 처박았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훈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당신 때문에 내가 밖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서연은 뿌리치는 대신 순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승리감에 도취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아시는 분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는 소리였다. 그녀의 사과에 만족한 초의 여사는 쯧쯧 혀를 차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알았으면 똑바로 처신해.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우는 그런 서연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꼴 좋다. 진작 그렇게 빌었어야지.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다. 돈을 벌어오면 군소리 없이 상납했고 온갖 구박과 폭언에도 토 한 번 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훈과 최 여사의 만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서연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그녀 앞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그들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조용히 증거로 수집했다. 통화는 녹음되었고 서류는 사진으로 남겨졌다. 김 비서를 통해 고용한 흥신소는 지훈과 그가 접촉하는 경쟁사 직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그물은 이미 펼쳐졌고 먹잇감들은 자신들이 그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라는 양을 잡아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어느덧 약속했던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매일같이 고급 술집을 드나들었다. 최 여사 역시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이 부자가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결정적인 기밀 정보가 담긴 USB를 경쟁사에 넘기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물론 그 USB 안에는 회사의 기밀이 아닌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기록한 증거 파일과 바이러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에 올랐다. 차가운 밤바람이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지난 한 달간의 굴욕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헬멧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이 짓는 미소였다. 진실의 조각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복수극은 이제 단순한 가정불화의 차원을 넘어 그녀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배달 주문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다 유독 눈에 띄는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강남 테헤란로의 한적한 이면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 주문 내용은 값비싼 샴페인과 고급 과일 안주 세트였다. 평범한 배달 주문이었지만 서연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피스텔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했다. 서연이 배달 음식을 들고 벨을 누르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다. 그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안쪽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는 며칠간 박지훈과 통화하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조 부장, 정말 확실한 정보야. 아우라그룹의 이터니티. 라인 핵심 기술을 우리 베리타스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거지.
서가연은 반사적으로 문 옆 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린 틈으로 대화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조 부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상무님. 박지훈이라는 멍청이가 제 아내가 아우라 개발팀의 핵심 인력이라며 기밀 정보를 계속해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넘겨받을 USB만 있으면 우리는 아우라보다 한 발 앞서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지훈이 단순히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정보를 파는 수준이 아니었다. 경쟁사인 베리타스 코스메틱의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서연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상무라는 남자가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좋아, 기술 탈취와 함께 준비 중인 2단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아우라 그룹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루머 자금 세탁 의혹 같은 가짜 뉴스를 터뜨려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거야. 기술과 여론 양쪽에서 동시에 숨통을 끊어놔야 해.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음모의 중심에 자신의 남편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지친 배달원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정찰하고 돌아오는 지휘관의 발걸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지시는 명확하고 냉철했다. 김 비서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녀는 방금 엿들은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했다. 베리타스 코스메틱, 그리고 조 부장이라는 인물과 상무급 임원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박지훈과의 모든 통화 내역 자금 흐름 접촉 인물까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쪽 보안팀과 법무팀을 즉시 소집하고 최고의 외부 정보 분석팀도 고용하세요. 이건 전쟁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복수가 이제 아우라 그룹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으로 번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에 선 지휘관이 바로 강서연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리더였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그날 이후 거대한 정보전이 마쿠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동안 김 비서가 이끄는 정예팀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베리타스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베리타스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번 기술 탈취를 통해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조 부장이 박지훈 외에도 아우라 그룹 내부에 또 다른 정보원을 포섭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연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배달 중간중간 한적한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적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함정의 방아쇠는 바로 박지훈이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보다 더욱 절박하고 처절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일부러 지훈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지훈 씨, 나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배달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다. 아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계획이 더욱 완벽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서연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여보.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도 곧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말인데 전에 부탁했던 거 말이야. 그 신제품 최종 데이터 혹시 이번 주 안으로 구해줄 수 없을까?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당신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시커먼 독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한번 옛 동료에게 부탁해 볼게요. 대신 정말 이게 마지막이어야 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를 속였다는 기쁨과 곧 손에 쥘 막대한 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라는 존재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다음날 서연은 지훈에게 위조된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겉보기에는 아우라 그룹의 1급 기밀 문서처럼 포장된 USB였다. 그 안에는 베리타스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교하게 조작된 기술 데이터와 함께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과 조 부장의 모든 대화, 녹음 파일, 자금 거래 내역 등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보너스로 담겨 있었다. USB를 받아든 지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서연의 뺨에 형식적인 입맞춤을 한 뒤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남편의 목에 교수형 밧줄을 걸어준 셈이었다. 그날 저녁 박지훈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해냈어. 드디어 내가 해냈다고. 최은숙 여사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지훈이 흔드는 두툼한 돈 봉투를 보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머, 이게 다 뭐니? 아들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어? 지훈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내 사업 계약금이야. 어머니, 이제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어이 배달부 당신도 봤지? 이게 바로 남자 능력이라는 거야. 당신처럼 평생 오토바이나 타면서 푼돈 벌어봤자 이런 돈은 구경도 못해. 이제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는 필요 없으니 이혼 서류나 준비해두라고. 그의 폭언에 최 여사도 신이 나서 거들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내 아들 저런 재수없이 없는 거 당장 내쫓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새 여자 만나야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추태를 지켜보았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오히려 그들의 바닥없는 저열함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랑도 배신감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얼음 같은 결의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터였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의 광기, 어린 축하연이 남긴 술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숙취로 찌푸린 얼굴을 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고 최은숙 여사는 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도록 탐욕의 불길로 타오른 듯 이글거렸다. 오직 강서연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순종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관찰자의 침묵이었다. 최 여사는 밥을 뜨는 서연의 손길을 매섭게 쏘아보며 운을 뗐다. 어젯밤에 우리 아들 하는 말 들었지. 이제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필요 없게 됐어.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애군이 거치려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돈다발은 그녀에게 며느리를 내쫓을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도구는 버리는 것이 당연했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무반응에 최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귀가 먹었어 이제. 우리 지훈이는 큰 사업가가 될 몸이야. 너처럼 배달이나 하면서 동네 망신시키는 여자 말고 교양 있고 집안 좋은 며느리를 봐야 하지 않겠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조용히 사라져 줘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 위한 칼날이었다. 박지훈은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미간을 짚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정말 당신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당신이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어디서 계속 짐이 되려고 해. 당신의 그 가난하고 궁상맞은 기운이 나한테 옮을까봐 소름이 돋는다. 그는 더 이상 최소한의 예의나 부부간의 의리조차 지킬 생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서연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자, 여기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종이다. 우리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여기에 도장 찍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녀는 이혼 서류를 서연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 몇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포기. 모든 조항이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이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혹시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그에게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미련 때문이었다. 지훈은 그런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적인 표정으로 맞받아쳤다. 뭘 봐,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당신의 유일한 가치는 매달 벌어오던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잖아.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빈털터리랑 계속 살 것 같아.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사랑의 잔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다. 서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최 여사는 참을성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당장 나가. 앙상하지만 아기로 가득 찬 손이 서연의 팔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그녀의 몸은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은 두 사람의 추악한 얼굴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지훈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길을 터주었다. 그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처럼 서연을 문 밖으로 밀쳐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서연이 복도 바닥에 넘어지자 최 여사는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트레이닝복과 똑같은 옷, 몇 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그녀의 머리 위로 던졌다. 내 짐이다 그거나 가지고 가서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 그리고는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안도와 환희에 찬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우리도 팔 잡히는 일만 남았어요, 어머니.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듯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서연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 비서님,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 비서는 그 안에 담긴 폭풍 같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최종 단계를 실행하세요. 그녀는 베리타스 코스메틱과 박지훈 그리고 최은숙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짧은 대답과 함께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난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저 문 안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호랑이를 내쫓았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쫓아낸 것은 온순한 양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든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 여왕은 이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반역자들을 처단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의 편리함 대신 자신의 두 발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을 택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과 비참했던 한 달간의 연극을 자신의 발로 끝맺는 의식과도 같았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낡고 초라한 배달원의 껍데기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방금 막 다림질을 마친 고급스러운 정장과 구두, 그리고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많은 현안이 담긴 태블릿 PC까지.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저것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저 추악한 기억이 담긴 과거의 무덤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베리타스 코스메틱의 주가 현황을 확인했다.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니 몇 분 뒤면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녀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작동을 시작하고 조작된 기술 데이터에 속은 베리타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내부 정보원은 찾았습니까? 김 비서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재무팀의 박 대리였습니다. 베리타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회장님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안팀의 감시 하에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그 쥐새끼도 함께 처리해야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서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의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한 달 만이었다.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성으로 돌아온 것은. 김 비서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서연은 익숙하지만 낯선 감각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배달원이 아니었다.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머리카락과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하는 메이크업.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우라 그룹의 지배자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분주하던 공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유령나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난 한 달간 회장님의 행방은 회사 내 최고의 미스터리였다. 건강 악화설, 해외 비밀 출장설 등 무성한 소문만이 떠돌았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것도 이전보다 더욱 압도적인 위험을 풍기며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다. 지난 한 달간 그녀가 달렸던 거리 그녀를 모욕했던 장소들이 점처럼 작게 보였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빠빠 수 없는 강인함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철 같은 심장을 갖게 되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김 비서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1시간 뒤 이 자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용 책상에 앉아 지난 한 달간 밀린 보고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어제 퇴근했다가 오늘 다시 출근한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에는 한치의 공백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정확히 1시간 뒤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궁금증이 역력했다. 회장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듯이 날카롭고 명료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우리 아우라 그룹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알리기 위함입니다. 서연이 손짓하자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베리타스 코스메틱의 로고가 떠올랐다. 아시다시피 베리타스는 오랫동안 우리를 모방해온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 우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동요의 술렁임이 일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기밀 서버에 여러 차례 해킹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내부 정보원을 포섭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재무팀의 박대리였다. 그와 베리타스의 조 부장이 은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멈췄다. 재무팀 박민수 대리는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베리타스 측에 포섭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재무정보와
제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 정보를 넘겨 우리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박 대리가 끌려 들어왔다. 그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자에 대한 처리는 법무팀에 일임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의 다음 말은 회의실을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박민수 대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외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력자는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신제품 이터니티, 라인의 핵심 기술 정보를 베리타스에 넘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지훈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재옵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 이터니티의 핵심 성분은 크로노스 CL이라는 신물질입니다. 박지훈과 조 부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임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의 남편이 산업 스파이 행각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몇몇은 서연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회사를 위협한 적을 설명하는 최고 경영자일 뿐이었다. 회의실을 감싼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한 달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지훈 씨를 통해 베리타스 측에 넘어간 모든 정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입니다. 그들이 핵심 성분이라고 믿고 있는 크로노스 기저클은 실제 우리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심지어 특정 조건에서는 유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작된 물질입니다. 스크린에는 베리타스가 크로노스 여우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비를 증설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베리타스는 우리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생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 기밀이라 믿고 받아간 USB에는 우리의 진짜 기술이 아닌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베리타스의 모든 내부 서버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법무팀은 오늘부로 베리타스 코스메틱의 기술 탈취 시도 및 영업 방해 혐의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홍보팀은 이 모든 사실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를 30분 내로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에 아우라 그룹을 위협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업계 전체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박수 소리는 이내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한 달간의 부재를 딛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회의실에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회사를 향한 위협은 제거했지만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박지훈이었다. 아마도 베리타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와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두 번째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박지훈은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은숙 여사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베리타스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인생이 이제야말로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무능하고 지긋지긋했던 아내를 쫓아냈고 손에는 막대한 돈을 쥐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 강서연이라는 재손 없는 여자가 없으니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최 여사는 아들의 말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화답했다. 그럼 내 아들이 최고지. 진작에 그년을 내쫓았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며느리도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로 새로 들이잡구나.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화산 꼭대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베리타스의 조 부장이었다. 지훈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조 부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지훈 씨, 당신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넘긴 데이터 전부 가짜였어. 지금 우리 회사 서버는 전부 마비됐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고. 당신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 지훈은 무슨 말이냐는 듯 어안이 벙벙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내가 준 정보를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 부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닥쳐, 내 아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인 거야. 내 아내가 바로 아우라그룹의 회장 강서연이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지훈은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서연이 아우라그룹의 회장이라고. 동시에 레스토랑 안의 모든 TV 화면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 경쟁사 베리타스 코스메틱의 조직적 기술 탈취, 시도 적발,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화면에는 강서연 회장의 이름과 함께 산업 스파이 행각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 박지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최은숙 여사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TV 화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저게 정말 두 사람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그들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바로 그때 지훈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홀린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혼 조정 및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으니 지금 즉시 아우라 그룹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훈과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상태로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했다. 그들은 오직 강서연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만나서 빌어야 했다.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빌어야만 했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아우라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곳에 자신들을 위한 지옥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우라그룹 빌딩의 웅장한 위용 앞에 두 사람은 압도당했다. 며느리가 아내가 이런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로비 데스크에서 변호사와의 약속을 말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임원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길고 육중한 회의 테이블 끝에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여왕이었다. 테이블 양옆으로는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과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곳은 조정실이 아니라 심판정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사형을 앞둔 죄수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지훈과 최 여사는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스크린이 켜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작 이거 보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그 고생을 한 거야.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우리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죽어. 지난 한 달간 그들이 서연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과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지훈과 조 부장이 공모하는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녹음이 끝나자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내가 벌어오는 푼돈을 경멸했지.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비웃었고 내 땀 냄새를 역겨워했어. 그리고 마침내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지. 당신들에게 나는 그저 이용 가치가 사라진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박준 씨,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가려줄 방패가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당신은 오직 내 돈과 배경을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내가 가진 힘의 100분의 1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최은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당신 최은숙 여사,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아들을 통해 당신의 탐욕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지. 당신의 그 썩어빠진 욕심이 결국 당신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거야.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판결문이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지훈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서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다. 서연아,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의 비굴한 애원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최은숙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이 악독한 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곧바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의 추태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용서, 당신들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지.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해주지. 위자료는 없어. 대신 당신들에게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과 지워지지 않을 전과 기록을 선물로 줄게. 산업 스파이 사기, 공갈 협박. 당신들이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곳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 될 거야.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울부짖는 지훈과 발악하는 최 여사를 끌고 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지독했던 악연의 막이 내렸다. 서연은 홀로 남은 회의실에서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푸르고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함 대신 씁쓸한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고요함이 찾아오는 법이다. 강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광풍이 멋자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와 잔해는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박지훈과 최은숙 여사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산업 스파이 사기, 영업 비밀 누설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베리타스 코스메틱은 아우라 그룹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기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선고받은 뒤 결국 파산했다. 한때 업계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그들은 한순간의 그릇된 욕심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내부 배신자였던 박민수 대리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서연은 법률팀으로부터 이 모든 결과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이나 후련함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 중에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다. 한때는 지옥과도 같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텅 빈 가구들만이 남아 과거의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간의 위장 굴욕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회사를 지켜냈고 배신자들을 심판했으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에 대한 마지막 믿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그리고 평범한 행복에 대한 어설픈 기대까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는 결코 승리의 달콤함만을 남기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고통의 쓴맛도 함께 남겼다.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에서 발송된 최종 이혼 확정 서류가 들어있었다. 3년간의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공식적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김 비서에게 물었다. 김 비서님,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보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잔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정하셨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그들이 회장님께 주었던 것들을 정확히 되돌려 주셨을 뿐입니다. 경멸에는 경멸로, 배신에는 심판으로 말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때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지금 무너진 것은 베리타스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이었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천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그래,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과 그 안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녀는 김 비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김 비서님. 항상 곁에 있어 줘서. 얼마 후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새로운 화장품 라인이나 패션 브랜드 론칭이 아니었다. 아우라 재단의 설립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더 라이징 퀸즈. 프로젝트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재단의 설립 기금은 전액 베리타스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었다. 프로젝트 발표에 날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서연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냉혹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우라에는 흔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아우라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용기부리에 맞서는 정의로움, 그리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아우라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더 라이징 퀸즈. 프로젝트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아우라를 되찾고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가 약점이 아닌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복수에 불타는 여왕도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다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씁쓸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배신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와 그녀가 세상에 선사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서연,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